교도소 독방에는 냄새가 있습니다. 소독약과 땀과 절망이 뒤섞인, 한 번 맡으면 절대 잊히지 않는 그 냄새. 이한별은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등을 기댄 채 자신의 오른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등 위로 굳어가는 핏자국, 손가락 마디마디에 번진 멍. 그래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38해를 살아오는 동안 이 손이 떨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면회실 문이 열리고 국선 변호인 최 씨가 들어왔습니다. 30 초반의 젊은 남자였는데 한별의 얼굴을 보자마자 안경 너머 눈이 흔들렸습니다. 터진 입술, 부어오른 눈두덩, 교도복에 번진 얼룩들. 그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겨우 물었습니다. 몇 명이었어요? 한별이 천천히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손가락이 다 펴지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대편 손으로 넘어가 다시 하나, 둘, 12. 최 변호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유리창 너머 교도관이 이쪽을 힐끔 보고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별이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8명 남았어요. 저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형사 앞에서, 판사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그때마다 돌아온 건 서류였고, 도장이었고, 방청석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이 이렇게 아무 힘도 없다는 것을 저는 그 법정 안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억울하다고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더 죄인처럼 보인다는 것도요. 저를 이곳에 보낸 남자는 그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김재준, 건설 재벌 양진그룹의 2세, 공익 제보자를 직접 죽이고 그 죽음을 제 손에 뒤집어 씌운 사람. 저는 그날 밤 우연히 그 골목을 지나다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고 신고하려고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의가, 그 단 몇 분이 제 인생 전체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던 날 어머니가 법정 밖 복도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저는 끌려가면서도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저도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대신 속으로 딱 하나만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나간다. 그런데 교도소 안에는 저보다 먼저 그 결심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봉황파. 여자 교도소 안에서 수년째 모든 것을 쥐고 흔들어 온 조직. 두목 박금수는 제가 입소하던 날 첫 번째 식사 시간에 제 밥그릇을 발로 걷어찼고 수십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제 앞에 섰습니다. 밖에서 김재준이 이미 손을 써뒀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왜 처음부터 저를 단순한 신입이 아니라 없애야 할 대상으로 봤는지를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살인 청부였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사고사로. 저는 707 특임단 출신입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극한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만 남는 곳. 군복을 벗던 날 저는 이 손을 다시는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평범하게 살겠다고, 조용하게 살겠다고. 그 다짐은 이 교도소 안에서 12번 깨졌습니다. 그리고 아직 8번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억울하게 갇힌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끝내 살아서 걸어 나오기까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진실을 되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오늘 이야기 듣고 계신 시간대를 알려주세요. 아침 일찍 듣고 계신지, 점심때 듣고 계신지, 오후에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 시간에 맞춰서 늘 좋은 기운 가득하시라고
행운의 기운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교도소에 처음 들어서는 날은 아무리 강한 사람도 조금은 작아진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입소 첫날 알았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이상한 감각이었습니다. 입소 절차를 밟으며 제 옷가지와 소지품이 하나씩 봉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볼 때 설명하기 어려운 서늘함이 왔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았는데 빼앗기는 느낌이 먼저 왔습니다. 이곳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무언가가 줄어드는 것 같은 그 공기가 있었습니다. 교도관이 번호가 적힌 교도복을 건넸습니다. 327. 이제부터 저는 이한별이 아니라 327이었습니다.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이고 제가 무엇을 했던 사람인지 먼저 물어주는 사람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가 새겨진 옷을 받아들면서 어머니 얼굴을 한 번 더 떠올렸습니다. 법정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일어서지 못하던 그 모습을요. 그리고 속으로 다시 한 번 다짐했습니다. 살아서 나간다. 반드시. 첫 번째 식사 시간은 오후 12시였습니다. 식당은 생각보다 넓었고 소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수백 명의 여자들이 쟁반을 들고 줄을 서고 의자를 끌고 저마다의 소리를 내는 공간. 저는 배식을 받아 자리를 찾으려다 잠깐 멈췄습니다. 식당 가운데 유독 조용하고 넓은 구역이 있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이 자연스럽게 멀찍이 피해가는 테이블. 거기 앉은 여자들은 쟁반을 받으러 줄을 서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가져다 바쳤습니다. 그 테이블 상석에 앉은 여자가 박금순이었습니다. 50 중반쯤 됐을까요? 짧게 자른 머리에 두툼한 어깨, 눈꺼풀이 두껍고 시선이 느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느린 시선이 저를 잡아챘을 때 직감이 왔습니다. 오랜 훈련과 실전을 통해 몸에 새겨진 그 감각이 즉각적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 여자는 지금 저를 위협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그 차이는 눈빛에서 납니다. 위협하는 눈과 제거하려는 눈은 다릅니다. 저는 그 둘을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그가 제 시선을 붙잡은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년이 어디 앉을지 모르는 것 같아서. 식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제 쟁반을 들고 박금순의 테이블과 가장 먼 구석 자리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싸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이 이곳에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무시가 아니라 판단이었지만 이곳의 기준에서는 무시였습니다. 박금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제 앞에 섰을 때 주변에 6명이 이미 둘러서 있었습니다. 언제 이동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는 동안 이미 배치가 끝나 있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 공간을 지배해온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박금순이 제 쟁반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밥그릇과 국그릇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된장국이 교도복 아래 부분을 적셨습니다.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올려다보며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교도관 2명이 저쪽 끝에 있었지만 이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일부러 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의 규칙을 저는 그 1초 안에 읽었습니다. 그가 낮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살고 싶으면 내 발등에 입 맞춰. 300명이 지켜보는 앞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쏟아진 된장국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어머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 냄새가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금순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발등에 입을 맞추지도 않았고 일어서서 맞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됐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가장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복도에서 6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맞았습니다. 막을 수 있었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 패를 드러낼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군인은 싸움을 이기는 것보다 언제 싸울지를 먼저 결정합니다. 저는 몸을 웅크리며 급소만 보호했고 나머지는 받아냈습니다. 옆구리를 걷어차이는 동안 이를 악물면서도 속으로는 하나씩 세었습니다. 6명, 주력은 셋, 나머지는 겁만 있고 기술이 없다. 박금수는 직접 손대지 않는다. 지켜보는 타입이다. 기억해 두었습니다. 전부 다. 독방으로 돌아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옆구리가 욱신거렸고 입술 안쪽이 터져 쇳내가 났습니다. 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숨을 골랐습니다. 교도소 천장은 낡은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는데 그 불빛이 이상하게도 재판정 천장 조명을 닮아 있었습니다. 선고가 내려지던 날 저는 그 차가운 형광등 아래서 판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징역 15년. 그 목소리가 다시 귓속을 울렸습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그 뒤에 겹쳤습니다. 억울함이라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저는 그날 처음으로 몸으로 알았습니다. 두려움은 훈련으로 다스릴 수 있지만 억울함은 달랐습니다. 다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돌덩이처럼. 저는 눈을 감으며 김재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스쳐 지나갈 때 그가 짓던 표정. 완벽하게 무감한 얼굴. 이미 이긴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향해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은 모르고 있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상하지 못한 것과 마주쳤습니다. 운동 시간, 뙤약볕이 내리쬐는 운동장 구석에 작은 노인이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봉황파를 중심으로 무리를 지어 있는 수감자들 사이에서 그 노인만 혼자 담벼락 가까이 앉아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개미였습니다. 바닥을 기어가는 개미를 손가락으로 살살 건드리며 혼자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노인이 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앉아요. 볕이 따뜻해.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노인은 오복녀라고 했습니다. 나이는 73이라고 했습니다. 시장에서 국밥집을 하다가 억울한 일에 휘말려 들어온 지 벌써 3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가 제 얼굴의 멍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작은 파스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 냄새는 나도 알아요. 저는 그 파스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온 뒤 처음으로 누군가 아무 조건 없이 제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작고 따뜻한 무게를 가진 것이라는 걸 저는 그날 오후 뙤약볕 아래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이 교도소 안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사람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독방으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봉황파 조직원 둘이 오복녀 할머니를 담벼락에 밀어붙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멈춰섰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드러내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복녀 할머니의 어깨가 벽에 짓눌리는 것을 보는 순간 그 계산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법정 복도에서 무너지던 어머니. 아무도 일으켜주지 않던 그 순간.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것이 이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모르고 있던 것이 있었으니 봉황파의 배후에
제 인생을 망가뜨린 바로 그 이름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이 억울함을 견디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분노입니다. 분노는 사람을 세워줍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틀렸다. 내가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힘이 분노 안에 있습니다. 저는 군인이었으니 그 방법을 더 잘 알았습니다. 분노를 연료로 삼는 것, 그것으로 버티는 것. 그런데 억울함을 견디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저는 교도소에 들어오고 나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그것은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잊지 않는 것.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나를 여기 보낸 것이 무엇인지를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되새기는 것. 그렇게 하면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입소 3주째 되던 날, 국선 변호인 최 씨가 면회를 왔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면회실 의자에 앉아 한동안 서류 봉투만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재심 청구가 기각됐다고. 법원은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고 저희가 제출한 반박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났다고. 그의 목소리는 담담하려고 애쓰는 것이 역력했는데 그 애씀이 오히려 더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CCTV 복원은요? 편집된 구간이 너무 정교해서 원본 복구가 어렵다고 했어요. 전문기관 수준의 기술이 동원된 거라고요. 목격자 진술 번복 가능성은요?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김재준이 이 나라에서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인지, 그 뿌리가 얼마나 많은 곳에 닿아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한별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상대가 움직이는 규모가 저 같은 국선 변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너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법정에서 이미 알았고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독방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복도 창문 너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좁고 긴 창문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직사각형이었습니다. 그 안에 구름이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구름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마당에 나와서 둘이 나란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 구름은 무슨 모양 같냐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저는 매번 곰이라고 했고 어머니는 매번 웃으면서 나는 토끼 같은데 하셨습니다. 그 기억이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복도 한가운데서 저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제가 들어온 뒤로 면회를 한 번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오지 못하시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안 좋으신 어머니가 선고 이후 많이 쇠약해지셨다는 말을 최 변호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날 밤 독방에서 천장을 보며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어머니 혼자 저 바깥 세상을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분노보다 더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 무렵부터 오복녀 할머니와 운동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과가 됐습니다. 할머니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말하면 들어주고 제가 말하지 않으면 같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두 사람이 운동장 구석에 나란히 앉아 1시간 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적도 있었는데 그 침묵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그때의 저에게는 꽤 큰 위안이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불쑥 말했습니다. 나도 억울하게 들어왔어요. 저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운동장 바닥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시장에서 국밥집을 30년 했는데 단골 손님 중 하나가 빌려간 돈 문제로 사기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고. 증인도 없었고 변호사 비용조차 댈 수 없었던 노인이 결국 이곳까지 왔다고.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덤덤하게 했습니다. 분하다거나 원망스럽다거나 하는 감정 없이 그냥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말하듯이요. 저는 그 덤덤함이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억울하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억울하지. 근데 억울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냥 살아야지 뭐. 그냥 살아야지. 그 말이 한동안 귓속에 맴돌았습니다. 70년 넘게 살아온 사람이 그 긴 세월 끝에 도달한 말이 그것이라는 게 저는 슬프기도 했고 어떤 면에서는 무섭기도 했습니다. 억울함에 무뎌진다는 것, 분노가 소진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 작은 노인의 얼굴에서 읽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저는 그 무뎌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점심 배식이 끝나고 식당이 어수선해지는 틈에 봉황파 조직원 둘이 오복녀 할머니의 밥그릇을 빼앗았습니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빼앗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빈쟁반을 내려다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요. 조직원 하나가 제 쪽을 흘겨보며 비죽 웃었습니다. 어디 한번 나서보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받아내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빈쟁반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배도 별로 안 고프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침도 제대로 못 드셨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거짓말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제 쟁반을 들고 일어나 할머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조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지 않고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드세요. 저는 입맛이 없어서요. 할머니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잠깐 뭔가를 말하려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숟가락을 쥐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분이 어머니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억울한 것을 억울하다 말하지 못하고 아픈 것을 아프다 말하지 못하고 그냥 괜찮다고 말하며 살아온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를 저는 그날 그 숟가락 하나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독방에 누워 저는 딱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나간다. 그리고 나가기 전에 이 안에서 지켜야 할 사람을 먼저 지킨다. 그것이 그날 밤 제가 세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봉황파 안에서 균열이 생겼습니다. 가장 말단에 있던 아이 하나가 복도에서 제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배신자는 생각보다 어린 얼굴이었습니다. 25이나 됐을까요? 봉황파 조직원 중에서도 가장 말단에 있던 아이였습니다. 이름은 정소희라고 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2년 선고를 받았고 들어오자마자 봉황파에 흡수된 경우였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는 세탁실 구석에서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작고 중간중간 끊겼는데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저는 점점 굳어졌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금순이 외부에서 전화를 받은 것은 제가 입소하기 사흘 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통화 이후로 조직 내부에 지시가 내려왔다고요. 새로 들어오는 이한별이라는 여자를 2달 안에 사고사로 처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사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계단에서 밀리거나 샤워실에서 미끄러지거나 식당 소동 중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박금수는 그런 일을 한두 번 해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언니, 그 전화 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김재준이에요. 양진그룹 부회장. 그 이름이 이 안에서도 나온다는 것을 머리로는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소희의 입에서 직접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라기보다는 확신에 가까운 감각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저를 감옥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안에서도 끝내려 했습니다. 그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오히려 마음을 가라앉게 했습니다. 적의 윤곽이 선명해질수록 작전이 구체화되는 것, 그것은 제가 오래 훈련받은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소희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요. 저는 그냥 조용히 있다가 나가고 싶었는데 이런데 엮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미 알아버렸으니까. 모르는 척하다가 나중에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두려움이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리 때문도 정의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겁이 나서 자기를 보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솔직함이 오히려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 척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밤이었습니다. 소등 이후 교도소가 완전히 조용해진 시각, 독방 문 밖에서 열쇠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잠결에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 복무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인데 소리가 나는 순간 눈이 뜨이고 동시에 전신이 각성하는 방식으로 수면하는 것이 저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교도관 복장의 남자와 그 뒤로 박금순을 포함한 봉황파 조직원 3명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 위에 앉은 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방 안에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숨소리들이 뒤섞였습니다. 박금순의 손에 둔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교도관은 문 앞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밖을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박금순이 낮게 말했습니다. 소리 지르면 저 위에 노인네한테 먼저 간다. 오복녀 할머니.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가슴 속에서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계속 패를 숨길 것인지 지금 꺼낼 것인지를요. 군인은 압니다. 협박에 한번 굴복하면 그 협박은 평생 유효해진다는 것을. 저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박금순이 둔기를 들어 올리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공기의 변화를 온몸으로 읽었습니다. 어디서 움직임이 시작되는지,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리는지, 누가 긴장하고 누가 머뭇거리는지를요. 좁은 독방이었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익숙한 조건이었습니다. 넓은 공간보다 좁은 공간에서 더 많이 훈련했으니까요. 저는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박금순의 손목이 꺾이면서 그가 내뱉은 것은 비명이 아니라 짧은 숨이었습니다. 통증이 오기 전의 그 찰나의 숨. 뒤에 있던 조직원이 반응하려 했지만 이미 중심이 무너져 있었고 3번째 사람은 미처 한 발짝도 떼기 전에 벽에 등이 붙어 있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조용했습니다. 세 사람이 바닥에 있었고 저는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열초였습니다. 매수된 교도관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방 안의 상황을 본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가요. 오늘 밤 여기 온 것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는 게 본인한테 좋을 거예요. 그가 뒷걸음질 치다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진 박금순 앞에 천천히 쪼그려 앉았습니다. 박금순이 신음하며 눈을 반쯤 뜨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 속에 처음으로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교도소에서 수년간 모든 것을 지배해온 여자의 눈에 담긴 두려움.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김재준이 얼마 줬어요? 박금순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말할 필요 없어요. 생각해봐요. 저를 처리하지 못하면 당신도 그 사람한테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는 당신이 저보다 더 잘 알겠죠. 독방으로 돌아와 벽에 기댔습니다. 손이 아직 그 감각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근육이 잊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아도 몸은 기억합니다. 그것이 반가운 것인지 슬픈 것인지 그날 밤에도 알 수 없었습니다. 군복을 벗으면서 이 손을 다시는 쓰지 않겠다고 했던 다짐이 또 한 번 부서진 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하게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김재준은 교도소 안에서도 저를 없애려 했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한 가지를 확인시켜줬습니다. 이 남자는 아직도 제가 두렵다는 것을요. 두렵지 않은 사람을 굳이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저를 이렇게까지 처리하려 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 혹은 알 수 있는 것이 그 남자에게 위협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안에서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오복녀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의 얼굴도요. 그 두 얼굴이 저를 눕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운동 시간, 박금순이 먼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젯밤과는 전혀 다른 목소리로 낮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거래하자. 거래를 하는 사람의 얼굴은 두 종류입니다. 아직 우위에 있다고 믿는 사람의 얼굴과 더 이상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얼굴. 박금수는 후자였습니다. 운동장 구석, 다른 수감자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담벼락 그늘에 서서 그는 어젯밤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고 눈이 바닥을 향했으며 말을 꺼내기 전에 두 번 망설였습니다. 수년간 이 교도소를 지배해온 여자가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하는 쪽이 먼저 패를 내보이는 법이니까요. 박금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재준이 내한테 준 건 돈이 아니야. 내 아들 취업이었어. 전과자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그게 미끼였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동정심을 사려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돌아서려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먼저 꺼내놓을 때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계산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손을 내밀고 싶은 것이거나. 박금순의 눈을 보았습니다.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모르지. 그냥 자기 실력으로 된 줄 알고 있어. 그 자리, 지금도 유효해요? 박금순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번 달에 잘렸어. 이유도 안 알려주고. 김재준이 내가 당신을 못 처리하니까 약속을 먼저 걷어간 거야.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잠시 느꼈습니다. 이 여자도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김재준은 사람을 쓰고 버리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은 끝까지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구로 삼아 모든 것을 처리하는 방식. 저를 이 안에 보낸 것도, 박금순을 시켜 저를 없애려 한 것도 전부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있어. 박금순이 낮게 말했습니다. 김재준이 이 교도소 안에서 저지른 것들 내가 다 알고 있어. 몇 년치야. 어떤 교도관이 연결되어 있는지, 돈이 어떻게 오갔는지, 안에서 처리된 사람이 몇 명인지. 나한테 그 기록이 있어.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거래가 진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원하는 게 뭐예요? 아들. 그 자식이 다시 제대로 된 자리를 찾을 수 있게. 김재준 없이도 설 수 있게. 그것만 해줘. 저는 잠깐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약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가진 것이 진짜라면 그 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제가 살아서 나가는 것과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박금순의 기록은 생각보다 훨씬 방대했습니다. 작은 수첩 하나였는데 그 안에 빼곡하게 적힌 날짜와 이름과 금액들이 수년간의 일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독방에서 그 수첩을 천천히 읽으며 김재준이 이 교도소를 어떻게 활용해 왔는지를 처음으로 전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그날 밤 그 골목에서 목격한 공익 제보자와 연결된 이름 하나를 찾았습니다. 증거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닿으려면 제가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먼저 넘어야 했습니다. 외부로 연락이 닿아야 했고 그 연락이 닿는 사람이 아직 살아있고 아직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떠올리지 않았던 얼굴 하나를 생각했습니다. 이임수. 제가 707에 있을 때 함께 훈련받은 동기였습니다. 전역 후 탐사보도 전문 기자가 됐다는 소식을 몇 년 전에 들었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지만 그 사람이라면 지금도 이 이름들의 의미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 안에서 그에게 연락할 방법이었습니다. 면회는 제한적이었고 편지는 검열됐으며 전화는 녹음됐습니다. 제가 쓸 수 있는 경로가 없었습니다. 그때 오복녀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다음 날 운동 시간, 저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국밥집을 드나들던 단골 중에 아직 연락이 되는 사람이 있는지를요.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깐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는 눈빛이었다가 이내 눈 속에 뭔가가 켜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0년 장사를 했으면 사람이 쌓이지. 내 단골 중에 우체국 오래 다닌 영감 하나 있어. 딸이 면회 올 때 그쪽으로 연락 넣어줄 수 있어.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억울한 사람 편이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그런데 그 무렵 저는 이 모든 계획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생겼습니다. 봉황파가 흔들리자 교도소 안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박금순을 제외한 봉황파 핵심 조직원들이 외부에서 새로운 지시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소희가 숨을 헐떡이며 찾아온 것은 저녁 배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언니, 내일 오전에 공격한다고 했어요. 이번엔 조직원 전체야. 15명. 박금순 빠지면 나머지가 다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이번엔 할머니도 같이 표적이래요. 오복녀 할머니까지.
저는 소희의 말을 들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연료로 삼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707 훈련 시절을 처음으로 오래 떠올렸습니다. 교관이 첫날 우리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훈련복을 입고 새벽 4시에 연병장에 집합한 22명 앞에서 그는 단 한 줄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는 사람은 포기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견디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냥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깊어질수록 그 말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극한의 체력 훈련이 끝난 뒤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에서 다시 뛰라는 명령이 내려올 때, 잠을 48시간 재우지 않고 판단력을 테스트할 때 팀원을 선택하느냐, 임무를 선택하느냐의 기로에 세울 때 그 모든 순간에 그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견디는 법. 저는 그 훈련에서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2명 중에서 최종 선발된 것은 11명이었고 그중 여자는 저 하나였습니다. 사격 1위, 격투 1위, 위기 판단 시뮬레이션 1위. 교관이 저를 부른 별명이 있었습니다. 독종. 그 별명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그렇게 불러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평생 약해 보인다는 말, 여자가 왜 그런 걸 하냐는 말을 들어온 저에게 독종이라는 말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전역하던 날, 저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군복을 벗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손을 다시는 무기로 쓰지 않겠다고, 평범하게 살겠다고, 누군가를 해치는 일에 이 몸을 쓰지 않겠다고. 그 다짐이 얼마나 간절한 것이었는지를 이 교도소 독방에서 다시 그 기억을 꺼내는 지금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오복녀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서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김재준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 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몸 안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것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도 아니었고 흥분도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고요한 각성이었습니다. 군인의 몸이 전장을 기억하는 방식. 손가락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어깨, 목, 등 전체로 퍼져가는 그 감각. 오랜 시간 봉인되어 있던 것이 천천히 풀리는 소리가 저만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들렸습니다. 내일이었습니다. 15명이 움직이는 날. 저는 눈을 뜨고 독방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깜빡이는 형광등이 오늘따라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맨발로 차가운 바닥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것을 시작했습니다. 몸을 푸는 것, 근육을 깨우는 것, 손끝의 감각을 하나씩 돌려오는 것. 소리 없이 어둠 속에서 혼자. 내일 이 싸움이 끝나면 그 다음 것이 시작됩니다. 김재준을 향한 진짜 작전이 이 교도소 안에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먹이 아니라 증거로 끝내는 싸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내일 이 싸움에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오복녀 할머니와 함께. 아침이 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교도소의 아침은 바깥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옵니다. 새소리가 아니라 철문 열리는 소리로, 햇빛이 아니라 복도 형광등이 켜지는 소리로, 그리고 수백 명의 발소리가 한꺼번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소리로요. 저는 그날 아침 그 소리들을 하나씩 들으며
이미 오래전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야 할 때 자고 깨어야 할 때 깨어나는 것, 그것도 훈련이었으니까요. 몸은 쉬었고 머리는 맑았습니다. 두려움 대신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저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소희가 전날 밤 알려준 것은 시간과 장소였습니다. 오전 운동 시간, 운동장 북쪽 구석. 봉황파 잔류 조직원 15명이 한꺼번에 움직인다는 것, 그리고 그중 누군가는 오복녀 할머니를 먼저 건드릴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 정보를 듣는 순간부터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할머니를 안전한 곳에 먼저 두는 것, 그리고 싸움이 시작되면 끝을 내는 것. 두 가지였습니다. 운동 시간이 시작되기 30분 전, 저는 오복녀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는데 알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3년을 살아온 사람의 감각이었습니다. 이곳의 공기가 달라졌을 때 그것을 읽는 방법을 할머니는 저보다 오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할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이에요? 네. 할머니가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작은 손으로 제 손등을 두드렸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두드리는 손의 온도가 말 대신이었습니다. 저는 그 온도를 느끼며 말했습니다. 오늘 운동 시간에 교도관 민원실 쪽으로 가 계세요. 거기는 CCTV가 많아서 그쪽 교도관들이 함부로 못해요. 거기 계시면 됩니다. 당신은요?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끝내고 와요. 제대로. 저는 그 말을 가슴에 넣었습니다. 운동장에 수감자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이상하게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북쪽 담벼락을 등지고 서서 천천히 운동장을 훑었습니다. 봉황파 조직원들이 자연스러운 척 흩어져 있었지만 그 배치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은 한눈에 보였습니다. 포위망이었습니다. 저를 중심으로 조여드는 방식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오래 계획한 사람들의 움직임이었고 그 계획이 나쁘지 않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에는 언제나 변수가 없습니다. 계획을 짠 사람이 상대를 제대로 몰랐을 때 그 계획은 시작되는 순간 무너집니다. 저를 처음 건드린 것은 왼쪽에서였습니다. 조직원 하나가 지나가는 척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도발이었습니다. 반응을 보려는 것이었고 제가 반응하면 나머지가 신호를 받아 움직이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밀린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한 걸음 이동했습니다. 넘어지지 않았고 맞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밀린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조직원의 위치를 확인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어깨를 밀린 그 순간 운동장 전체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15명의 위치가 전부 보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그로부터 2분 뒤였습니다. 누군가 짧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15명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넓게 쓰면 안 된다는 것을요. 이 인원이 동시에 달려들면 공간을 내주는 순간 포위당합니다. 대신 좁게, 아주 좁게 싸워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는 사람이 방패가 되는 방식으로요. 첫 번째로 달려온 조직원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몸이 생각보다 먼저 움직이는 상태, 눈이 여러 곳을 동시에 보는 상태, 소리와 무게와 공기의 흐름이 한꺼번에 정보가 되는 상태. 707 훈련이 몸에 새긴 것들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 하나씩 되살아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녹슬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녹슬지 않았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연달아 왔고 저는 그 흐름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막는 것이 아니라 흘리는 것,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 힘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힘을 상대에게 돌려주는 것. 운동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수감자들이 멈춰서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교도관들이 무전기를 들었지만 선뜻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이쪽 편 교도관들은 이미 무력해진 상태였고 나머지는 무엇을 봐야 할지 몰라 멈춰 있었습니다. 10명이 지나고 12명이 지났습니다. 저는 숨이 찼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들었습니다. 군복을 벗은 뒤 몸을 단련하지 않은 몇 년의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리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오른쪽 어깨가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복녀 할머니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빈쟁반을 내려다보며 괜찮아, 배도 안 고프네라고 말하던 그 얼굴이요. 그 거짓말이 저를 계속 움직이게 했습니다. 15번째가 쓰러졌을 때 운동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양쪽 손이 욱신거렸고 무릎이 약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 있었습니다. 수감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눈이 한꺼번에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한 명이었다가 두 명이 됐고 이내 여러 명이 됐습니다. 조용한 박수였습니다. 소리가 크지 않았지만 저는 그 박수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이 안에서 오랫동안 짓눌려 살아온 사람들의 박수였으니까요. 교도소 소장이 직접 운동장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규모의 사태는 이 교도소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고 그의 얼굴에는 당혹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당방위입니다. CCTV 확인해 보시면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나와 있을 거예요. 소장이 말문이 막힌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 뭔가를 계산하는 빛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었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지, 누구에게 보고해야 할지, 무엇이 자신에게 유리한지를 빠르게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계산이 끝나기 전에 저는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이 교도소 안에서 외부의 돈을 받고 수감자를 처리해온 교도관 명단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는 소장님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루된 교도관 3명이 갑자기 대기 발령을 받았습니다. 소장이 자체 조사를 시작한다는 공문이 내부에 돌았습니다. 박금순의 수첩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소희를 통해 들으며 처음으로 이 싸움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바깥으로 향할 때가 됐다는 것을요. 오복녀 할머니가 저녁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뭔가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작게 접힌 종이였습니다. 저는 펼쳐보았습니다. 숫자와 이름 몇 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얘기한 그 영감한테 연락됐어. 딸이 면회 왔을 때 쪽지를 전달했는데 그 영감이 당신이 말한 사람을 찾아냈대. 기자 이임수 씨 맞죠? 저는 그 이름을 종이 위에서 확인하며 숨이 잠깐 멎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락이 됐어요? 기다리고 있대. 당신한테서 뭔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대. 저는 종이를 손안에 쥐었습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교도소 담벼락 너머로 연결된 첫 번째 실이었습니다. 이 실을 타고 증거가 나가면 그 다음은 김재준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에 퍼질 것이었습니다.
탐사보도 전문 기자 이임수가 가진 것은 기사를 쓰는 능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버티고 있는 매체와 법률팀과 보호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김재준의 돈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고맙긴. 나도 억울한 거 풀고 싶어. 내 것도 같이 풀어줘요, 나중에. 저는 웃었습니다. 이 교도소에 들어온 뒤 처음으로 진짜로 웃었습니다. 오복녀 할머니가 그 웃음을 보고 따라 웃었습니다. 운동장 구석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소리 없이 웃는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봉황파가 무너졌고 연루된 교도관들이 대기 발령을 받았으며 소장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불안했습니다. 김재준은 이런 상황에서 조용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조용하다는 것은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독방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예감이 맞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면회 신청서 한 장이 제 앞으로 와 있었습니다. 면회 신청인 이름칸에 적힌 것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김재준 본인이었습니다. 면회를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재준이 직접 이 교도소까지 찾아왔다는 것은 그가 뭔가를 확인하러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를 알고 있는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요. 그리고 저 역시 그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패를 쥐고 있는지, 무엇을 협박 카드로 들고 왔는지를.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는 것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피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군인의 본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면회실로 걸어가는 복도가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길이를 이용해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감정을 내려놓는 것, 분노를 내려놓는 것, 이 남자를 보는 순간 올라올 것들을 미리 가라앉히는 것. 유리창 너머에 앉아있을 그 얼굴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먼저 제 안을 고요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교관이 가르쳐줬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침착한 사람이 살아남는다고. 저는 그것을 훈련해서 배웠고 지금 그것을 써야 했습니다. 면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재준은 생각보다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볼 때는 몰랐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면 사람이 커 보이는 법이고 그는 언제나 완벽하게 차려입은 채 완벽하게 계산된 각도로 찍혔으니까요. 하지만 유리창 너머 면회 의자에 앉아있는 그는 그냥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잘 차려입었고 머리가 단정했으며 손목에 비싼 시계가 있었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알고 보니 겉의 반듯함이 오히려 더 역겨웠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이한별 씨. 많이 힘드셨겠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걱정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대화를 하고 싶어서요. 어른스럽게 서로 원하는 것을 나누는 대화. 원하는 것이요. 이한별 씨가 원하는 건 나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도와드릴 수 있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창문 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제가 그 말에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가고 싶다는 말에
도와준다는 말에 사람이 간절한 것 앞에서 판단력을 잃는다는 것을 이 남자는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첫 번째 카드로 그것을 꺼냈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뭔가요? 그가 살짝 웃었습니다. 원하던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웃음이었습니다. 박금순한테서 받은 것들, 그리고 이임수라는 기자에게 넘기려는 것들, 그것들을 제게 주시면 돼요. 그게 전부예요. 저는 그 순간 두 가지를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이 남자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금순의 이름이 나왔고 이임수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교도소 안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이 남자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박금순이 돌아선 것을 알고 있었고, 제가 외부 연락을 시도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아직 남아있는 눈과 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남자가 직접 왔다는 것 자체가 그가 얼마나 다급해졌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은 직접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다른 사람을 앞세워온 이 남자가 직접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그만큼 제가 위협이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예상한 대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거절이나 수락이 아닌 유보. 그것이 그를 잠깐 흔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한별 씨. 저는 시간이 많아요. 여기 있으면 시간이 제일 많으니까. 그가 표정을 바꿨습니다. 부드러움이 거쳤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것.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것. 어머님이 요즘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어요. 그 말이 공기를 바꿨습니다. 저는 손이 뻣뻣하게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는 어머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 사는지, 어떤 상태인지를요. 그것은 협박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협박이었습니다. 편찮으시다고 들었다는 그 말이 그냥 안부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저는 숨을 한 번 들이마셨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원초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어머니의 이름을 입에 올린다는 것, 어머니의 건강을 카드로 쓴다는 것, 그것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것과 무너지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복녀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덧붙였습니다. 이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이한별 씨가 협조하지 않으면 그 노인부터 불편해지겠죠. 저는 그 순간 결정을 내렸습니다. 받아들이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협조하겠다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어떤 형식으로 어디서 전달할지 상의하자고. 그리고 그 자리를, 그 대화를, 그 약속을 증거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남자가 직접 입으로 말하게 만드는 것, 협박을, 거래를, 공익 제보자의 죽음과 제 누명에 대한 것을 이 남자의 목소리로 받아내는 것. 그것이 제가 이 면회실에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녹음 장치였습니다. 제 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복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저는 김재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이 교도소에서 저를 도와준 노인이 있는데 그분한테 직접 괜찮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면회 자리에 잠깐 불러줄 수 있어요? 그분이 제 결정을 확인해야 저도 마음이 놓이거든요. 김재준이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계산하는 눈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도인지를 따지는 눈. 저는 그 눈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냈습니다. 그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데려와요. 오복녀 할머니가 면회실에 들어오는 것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요. 하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걸어 들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쥐면서 할머니의 손에 뭔가 작은 것이 들려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손바닥 안으로 그것이 넘어왔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손톱보다 작은 것. 저는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김재준을 바라본 채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손끝으로 읽었습니다. 단추만한 크기, 납작한 원형, 표면에 아주 작은 구멍들. 초소형 녹음기였습니다. 할머니가 이임수 기자 쪽에서 전달받은 것이었습니다. 우체국 영감을 통해 할머니 딸의 면회를 통해 이 작은 것이 여기까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손안에 쥐면서 숨이 한 번 멎었다가 다시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녹음기가 켜져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김재준의 모든 말이 담깁니다. 저는 김재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얘기해 볼까요? 처음부터 제대로. 김재준이 다시 부드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말하게 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협조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말하게 했고 어머니와 오복녀 할머니에 대한 협박을 다시 한 번 말하게 했으며 박금순을 통해 무엇을 지시했는지를 확인하듯 물어가며 그의 입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이 유리한 자리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말했습니다. 이미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방심합니다. 그리고 방심한 사람은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손 안에 쥔 채 듣고 있었습니다. 오복녀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은 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손의 온도가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면회실 형광등이 윙윙거렸습니다. 김재준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지금 이 순간 제 손 안에서 하나씩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끝이 보였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지만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긴 싸움에서 처음으로 제가 앞서고 있었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김재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셨어요. 후회 안 할 거예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가 돌아서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남자가 지금 여기서 한 말들이 자신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그의 뒷모습이 멀어지는 동안 저는 손 안의 것을 더 깊이 쥐었습니다. 오복녀 할머니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습니다. 할머니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깊은 숨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면회실 안에서 두 사람이 소리 없이 웃는 동안 복도 저 끝에서는 김재준의 구두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손 안의 녹음기가 이임수 기자에게 전달되기 위한 마지막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나가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김재준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그 자신의 목소리에 의해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저는 독방으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좁고 긴 창문 사이로 보이는 직사각형 하늘. 오늘은 별이 있었습니다. 작고 희미하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을 보면서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어머니도 어딘가에서 하늘을 보고 계실까요? 고지라고, 이제 고지라고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세상이 뒤집히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녹음기가 이임수 기자에게 전달된 것은 오복녀 할머니의 딸이 마지막 면회를 다녀간 날이었습니다. 그 작은 것이 교도소 담벼락을 넘어 세상으로 나가는데 사흘이 걸렸고 이임수가 그것을 확인하고 법률팀과 함께 검토하는데 닷새가 걸렸으며 방송이 나가기까지 다수 사흘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10사흘을 독방에서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것 외에는요. 군인에게 기다림은 훈련의 일부라고 배웠지만 이것은 달랐습니다. 제 인생 전체가 걸린 기다림이었으니까요. 10사흘째 되던 날 아침, 교도소 안이 이상하게 술렁였습니다. 처음에는 교도관들의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와 다른 속도로 복도를 오갔고 무전기를 자주 들었으며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장실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었습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식당에 앉아서, 운동장에서, 복도를 지나면서 하나씩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복녀 할머니가 점심 배식 줄에서 제 옆에 섰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쟁반을 들고 서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대. 딸한테 문자 왔어. 저는 쟁반을 들고 앞을 바라본 채 대답했습니다. 어느 정도요? 메인 뉴스래. 첫 번째 꼭지로. 저는 숨을 한 번 들이마셨습니다. 메인 뉴스 첫 번째 꼭지. 이임수가 움직였습니다. 그것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김재준이 아무리 돈을 써도 아무리 전화를 돌려도 이미 세상에 나간 것을 도로 집어넣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소장실에는 저 말고도 2명이 더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들어서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수감자에게 일어서는 검사는 없으니까요. 그중 한 명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한별 씨, 오늘 아침 방송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들었습니다. 김재준 씨의 면회 당시 녹음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긴급 수사를 개시했고 오늘 오후 김재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체포영장. 그 2글자가 공기 속에 떠 있었습니다. 저를 이 안에 집어넣은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이 오늘 오후에 발부됐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왔기 때문에 막상 가능해지는 순간이 오자 몸이 그것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이한별 씨의 원심 판결에 사용된 CCTV 영상이 편집된 것임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매수된 목격자 2명도 오늘 오전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검찰은 이한별 씨에 대한 재심을 긴급 청구할 예정입니다. 재심. 그 한 글자가 가슴 안쪽 어딘가를 강하게 건드렸습니다. 법정에서 그 2글자를 처음 들었을 때는 희망이었습니다. 기각됐을 때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듣는 그 2글자는 희망이나 절망이 아닌 다른 것이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빛이 쏟아지는 것도 아닌데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지는 그 순간의 감각. 저는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았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저는 두 눈을 가늘게 뜨고 천장을 잠깐 바라보았다가 다시 검사를 마주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재심 결정까지는 절차가 있어서 바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구속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한별 씨가 원하신다면 오늘 중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속 집행정지. 완전한 석방은 아니지만 나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재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단 이 문을 나설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신청하겠습니다. 소장실을 나오는 복도에서 다리가 잠깐 풀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법정 복도에서 주저앉던 날의 그 얼굴, 일어서지 못하던 그 모습이요.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수갑이 채워지면서 뒤를 돌아보지 못했던 그 순간이요. 저는 그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무너질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이 복도에서 아무도 없는 이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 순간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났습니다. 훈련소에서도 법정에서도 이 교도소에서 혼자 피를 닦던 밤에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흘렀습니다. 강한 것이 울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날 그 복도에서 알았습니다. 오래 버텨온 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 버텨온 것이 비로소 내려놓아지는 순간에 눈물이 난다는 것을요. 저는 그것을 한참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오복녀 할머니에게 가장 먼저 알렸습니다. 할머니는 제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눈가를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됐네. 정말 잘 됐어. 그 말이 참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됐네. 라는 그 단순한 말이 어떤 긴 문장보다 더 깊이 닿았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것도 제가 꼭 풀겠습니다. 나가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알아요. 당신은 그럴 사람이야. 할머니가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운동장 구석에서 처음 파스를 쥐어주던 그 손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 냄새는 나도 안다고 말하던 그날의 그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이 따뜻하다는 것을, 이 차가운 교도소 안에서 가장 따뜻한 것이 이 손이었다는 것을 오래 기억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이 난 것은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교도관이 독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짐을 챙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입소할 때 봉투 안에 넣어졌던 것들, 오복녀 할머니에게 받은 파스 한 장, 그리고 박금순에게서 받은 수첩. 그것들을 챙기며 독방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327이라는 번호로 불리던 곳, 차가운 형광등이 깜빡이던 천장, 콘크리트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어머니를 생각하던 밤들. 이 공간이 저에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오래 잊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교도소 정문으로 걸어가는 복도는 길었습니다. 수감자들이 철창 너머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들이 저마다 달랐습니다. 부러움도 있었고 응원도 있었으며 무감함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들을 하나씩 받으며 걸었습니다. 식당에서 봉황파의 밥그릇 강탈을 보고도 아무 말 못하던 사람들, 박수를 쳐줬던 사람들, 그냥 살아야지 하고 말하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여기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문이 열렸습니다.
바깥의 햇빛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는 맡을 수 없는 바람이었습니다. 흙냄새와 풀냄새와 그냥 바깥의 냄새. 그것이 코끝에 닿는 순간 저는 가슴이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흰 머리가 더 늘었고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으며 두 손을 앞에 모은 채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모습이 저는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았습니다. 입이 열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만 열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달리지는 않았습니다. 뛰어가는 것이 이상하게도 두려웠습니다. 빨리 닿으면 이 순간이 끝날 것 같아서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모든 일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제 등을 감쌌습니다. 작고 가벼운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제 등 위에 올라오는 순간 저는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38회 살면서 이렇게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훈련소에서도 법정에서도 교도소 독방에서도 흘리지 않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왔어. 우리 딸 왔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 김재준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임수 기자가 방송한 녹음 내용은 메인 뉴스에서 사흘 연속 다뤄졌고 국회 청문회 요구까지 이어졌습니다. 양진그룹의 비리가 하나씩 밝혀지면서 연루된 사람들이 줄줄이 소환됐습니다. 저를 이 교도소에 보내는데 관여했던 사람들, 증거를 조작하는데 가담했던 사람들, 교도소 안에서 돈을 받고 눈을 감았던 사람들이 하나씩 그 이름이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공익 제보자, 그가 죽던 날 밤 골목에서 벌어진 일의 진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것이 나오는 날, 저는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그냥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이름이 뉴스에서 불리는 순간 저는 눈을 감고 그를 생각했습니다. 이름도 몰랐고 얼굴도 제대로 못 봤지만 그날 밤 그 골목에서 쓰러진 채로 저와 마주쳤던 그 사람을요. 그가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이제 세상에 나왔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나왔습니다. 재심 결정이 난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법정은 같은 법정이었습니다. 같은 형광등, 같은 의자, 같은 냄새. 하지만 다른 날이었습니다. 판사가 주문을 읽는 동안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선고날보다 훨씬 더 차분했습니다. 그때는 두려웠는데 지금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리고 진실은 결국 나온다는 것을요. 무죄. 그 두 글자가 법정 안에 울렸습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주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재밌었다면 꼭 댓글로 점수를 남겨주세요. 정말 재밌었다면 100점, 너무 재미없었다면 50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